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 오늘 11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4,000선을 넘은 지 5거래일 만에 100포인트 넘게 뛴 건데요. 오늘 코스피 2.7% 급등하면서 4,22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은 개인이 끌어올렸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숫자로 보여주듯 대형주 오름폭 매우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첫 11만 원 돌파했고요. SK하이닉스 10% 넘게 뛰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6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5% 오르면서 910선까지 올라왔네요. 로봇 등 AI 밸류체인 종목들 강세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좀 약해지면서 4원 오른 1,428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3.4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김태우의 하이하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같기도 하죠. 근데 박성남님께서 코스피 4,220, 60만 닉스, 11만 전자. 왜 내 거만 바닥일까요? 저는 분노가 하이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강인규님께서는 올해 코스피랑 삼전, 하이닉스, 로봇 등 주도주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개인들이 포모,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공포감도 안 오고 그냥 올라가는 거 멍하니 바라보는 시장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 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그런 생각 오늘 특히 2% 넘게 오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코너에 우리 마켓 인사이트에서 이런 얘기 한번 다뤄볼 거거든요. 계속 채널 고정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옥님께서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 무슨 자신감으로 얇게 외투 없이 나갔다가 오늘 감기에 다시 걸렸습니다. 아이고 어제 근데 햇빛이 쨍쨍이어가지고 자칫하면 그렇게 얇게 입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왔다 갔다 하던데 이럴 때 우리 같이 조심하자고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은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2교시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하루가 25시간이 되는 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2일 일요일 새벽 미국의 서머타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서머타임 다른 말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해가 긴 여름엔 햇빛을 더 오래 써서 에너지를 아끼자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매년 3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서머타임을 유지하는데요. 3월엔 시계를 1시간 앞당겨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11월엔 다시 1시간 늦춰 원래의 표준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동안 아침 8시였던 게 아침 7시로 바뀌면서 1시간 더 잘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여름엔 해가 기니까 일찍 일어나면 촛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제도가 만들어진 건 세계 1차 대전 때입니다. 독일이 전쟁 중 석탄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시작했고 곧 영국과 미국이 뒤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지금처럼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착했죠. 현재는 하와이와 애리조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가 서머타임을 씁니다. 저녁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더 오래 활동하고 식당이나 카페, 골프장 같은 야외 소비가 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유로 서머타임을 아예 영구화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죠. 서머타임 폐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길어진 하루 덕에 운전과 냉방 시간이 되려 늘어 에너지를 더 쓴다는 지적도 있고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시계를 1시간 앞당기면 지역에 따라 해가 오전 9시에 뜨는 곳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두운 등굣길, 출근길에서 사고 위험이 올라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계를 바꿀 때마다 수면 리듬이 깨져 건강에도 안 좋다는 연구도 있고요.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서머타임, 이제는 없애자와 유지하자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간을 느렸다 줄였다 하는 건 효율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전통일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이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발걸음 가볍게 이렇게 깃털처럼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했죠? 예, 코스피 지수 2.78% 상승해서 코스피 4,200포인트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7%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6,528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1,842억 순매수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로 상승한 큰 요인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부분이 컸는데요. 네. 농구라증권에서 2027년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을 128조 원까지 와. 올리면서 목표가 84만 원 제시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SK증권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100만 원 제시하는 곳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부분도 크고요. 여기에 조금 더한 거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살 수 없는 종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에서의 비중이 10%가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보유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부분이 풀려서 기관들 입장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더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는 하이닉스를 못 사는 분들이 SK 지주사 이런 쪽을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반전된 게 이제 좀 금요일과 오늘 나타나고 있는 수급의 영향이고요. 제 얘기네요. 또 한편으로 뭐 AI에 대한 지금 관심들이 많아지니까 뭐 특히나 또 그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뭐 AI 데이터 센터가 곧 설립돼 있구나, 그런 거에 자극받은 뭐 전력기기 로봇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야, 코스피가 4,220포인트. 와, 하루에 거의 114포인트가 웬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뭐 밀린 숙제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빠른 속도는 진짜 오랜만 처음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2021년 코로나 시기에 과거 상승장에 비해서 나 요즘에 돈 좀 벌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민지님도 얼마 전에 오히려 팔았다고 하시고, 현님은 계속 4년 반 물린 주식이 계속 신저가만 찍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에코블님이 코스피는 불장인데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은 죄다 푸른 바다네요 하하하 이러시고, 왜 이게 실제로도 그래요? 아니면 제 주변만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가 지수가 이 정도로 뜨거우면은 여의도에서도 항상 많이 나오던 얘기가 네.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개인 투자로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네. 항상 뭐 경제적 자유 이루고 나 이제 은퇴한다 이러는 분들이 왕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걸 숫자로 좀 보면은 코스피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한 종목의 비율이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는 절반이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르는 것만 올랐군요. 오르는 것만 오르고 오히려 종목 숫자로 보면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게 사실 오늘 주가 지수가 이렇게 2%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비율은 한 20% 중반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예, 사람들이 체감하시는 게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거고요.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예.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반도체 업황이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 네. 이 부분이 끌어올리는 힘 자체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식들이 못 올라가는데도
주가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시총 1, 2위가 달리니까. 예,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하시는 게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지수 상승에 비해 나는 좀 아쉬운데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 저도 궁금한 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11만 원 넘었고요. SK하이닉스 62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 목표가가 100만 원까지 나왔다는데 그러면 나 지금 들어가야 되나? 근데 들어가서 물릴까 봐 겁나서 못 들어가겠다. 조동희 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조정 한번 안 오나? 그때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항상 그럴 조정 나오면 사야지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조정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면 주가를 찍는 건 사실 곤란한 일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여튼 해보자면 내년도 숫자를 일단 좀 봐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업종의 내년도 전체 이익 전망이 하이닉스 27년도는 그 뒤에 얘기고 내년도 2026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전체의 이익 레벨이 101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10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이었던 게 그러니까 역대 올해 내년 제외하면은 제일 이익을 많이 냈던 시기가 2018년도였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IT가 붐이 온다라고 얘기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한국 반도체 업종의 이익이 6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따져보면은 과거의 반도체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볼 때보다 이번에 내년도 이익 레벨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 주가 고점이 9만 한 6천 원 이 정도 나왔었으니까 물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그런 이익률 전망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이게 무리하게 많이 평가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자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충분히 이제 설명 가능한 레벨로 지금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년도는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튼 그때가 이익의 피크였을 때가 60조였는데 지금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내년 100조 원이 피크일지 그게 아니라 내후년 내지는 그 뒤로 이익이 점점 더 좋아질지도 아직은 확신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일부 그런 목표가를 높게 찍고 있는 곳들은 그 27년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란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주가가 비싸 보이지만 많이 올랐지만 지나 보면은 그때가 그래도 싼 거였지라고 생각할 법하다. 이 정도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실적 이익 전망, 그러니까 시장 예상을 보면 지금 계속 더 올라간다고 이상한 일은 아닐 거다. 그러나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건 언제나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외하고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하는 일을 보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요즘에 AI 슈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큼직한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특히 이제 글로벌로 가게 되면 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증권사의 시각,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 증권사의 시각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나는 정말로 이게 길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언급하는 그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로 AI 투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샘 알트만이라고 오픈AI의 CEO가 있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를 관점을 보자면요. 2033년까지 그럼 8년 남았죠. 그때까지 250기가와트 규모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오픈AI의 장기적인 목표다. 그걸 위해서 지금 칩 계약을 브로드컴이랑도 하고 AMD라고도 하고 그런 엔비디아랑도 하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을 이 정도 규모의 연산 능력이라는 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네. 12조 5천억 달러. 네. 달러. 예, 그럼 한국 원화로 따지자면은 경단위가 와. 되는 거죠.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얘기고요. 그걸 그럼 단순히 연간 그럼 8년으로 나누면은 연간 1.5조 달러의 규모가 8년간 지속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득합니다. 네, 이걸 그러네요. 믿는다면 글로벌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은 8년 더 갈 거야. 아직 깜깜 멀었어. 이제 시작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게 믿고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입이라는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반대 관점은. 반대 관점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어차피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래도 여튼 투자라는 게 주기가 있었잖아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과거의 슈퍼 사이클이 우리가 이제 사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슈퍼 사이클이 없어진 지가 벌써 한 7년 된 시대를 살고 있어서 많이 까먹었지만 그 이후에는 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던 고만고만한 사이클들이 나와서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전에 흔히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 실기적으로는 한 2년 정도는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주가는 그 2년에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1년 반은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HBM이 아닌 나머지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까지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는 건 아직 채 반년이 안 됐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과거 경험상으로는 주가가 한 1년 정도는 간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겠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그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긴 해요. 뭐 그런 네. 점은 있지만 여튼 과거의 기간으로 봐도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은 아직까지는 좀 짧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어느 쪽을 보더라도 AI 슈퍼 사이클이 더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가는 상황은 당분간은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긴 가는데 짧게 가냐 쭉 더 길게 가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지난주에 에이펙 회의차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열렸잖아요. 여기서 뭐 이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상당 부분 제거된 것 같은데 관세 영향 직접적으로 좀 받았던 자동차 주식들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주춤한 것 같긴 했는데 지난 며칠 그래도 되게 잘 갔잖아요.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는 좀 관세 피해주들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거 사도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뭐 이제 한국 반도체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더 눌려 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이나 유럽 대비 한국이 맞는 관세율이 높았기 때문에 뭐 그 말은 맞습니다만은 그게 많이 반영됐던 게 한 목요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을 떠나서도 네. 뭐 일본의 도요타라던가 뭐 유럽의 스텔란티스라던가 이쪽에 그러면 주가는 좋은 상황이었냐? 특히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글로벌 반도체 죄송합니다. 계속 반도체 얘기였네요.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차의 공습 때문에 다 같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만큼 차를 싸게 팔 수 있는 데들이 없다 보니까 다 중국 대비 밀려서 이익률도 많이 못 가져가고 광고 많이 해야 되고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뭐 팔리는 것도 그렇게 썩 잘 팔리지 않고 이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관세 때문에 눌려있던 레벨업 한 번 정도는 가능은 했다. 그게 반영됐던 게 목요일 금요일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방이 열려서 우상향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오히려 이번에 관세 협정이 여튼 완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환율 측면에서 여튼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 때문에 달러가 과도하게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불안해질 걱정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됐다. 이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한창 지금 수출이 좋으면서 환율이 내려갈 때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질 만한 주식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뭐 반도체나 아니면 조선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오는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FOMC와 관련해서는 일단 10월에는 25bp 금리 인하했고 그리고 이제 QT라고 해서 양적 축소
그 타이트닝 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 종료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성향인데 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 들으면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확실한 거 아니다. 또 이런 발언 나왔잖아요. 가끔 이렇게 잘 가다가 찬물을 그렇게 한 번씩 예.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파월이 사실은 잘한 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금융시장이 금리 인하 할 거라는 말을 하면은 금리 인하 이미 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네요. 선반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고 사실 10월 FOMC 전에 이미 내년도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까지가 어느 정도 될 거야 이 정도로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파월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먼저 한다고 너무 얘기해 놓는 거는 좀 시장 기대감 측면에서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물가가 다시 불안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고용 지표가 지금 공식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안 본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약간 빠져나가는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잘 기대 관리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 뭐 하루 반응쯤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쭉 길게 보았을 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준 게 파월의 발언이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반응을 좀 조절하는 그런 멘트였다. 또 그렇게 따지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벌써 이 시장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올해 기간이 한 2달 남짓 남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세요.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앞서 반도체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럴 때 반도체 말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게 첫 번째는 금융지주 이런 배당주들을 또 4분기에는 노리고 들어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두 번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관련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조방원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반지 조방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김영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1부에서 시장 얘기했죠. 오늘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서지혜님께서 멋모르고 시작했는데 주식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해보려고요. 맞아요. 멋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식은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적어도 그거는 알아야 하고요. 그런 거를 잘 알려면 또 이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열심히 들어야겠죠. 네. 공부 같이 하면 되니까요. 차근차근 방송 잘 들어주세요. 1740님 이거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요즘 유산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데 살이 진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소연했더니 엄마가 이제 너도 40이라 그래. 엄마 봐라. 밥을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져. 라고 하시네요. 40은 참 슬픈 거네요. 그러게요. 저도 매일 러닝 하잖아요. 매일 러닝 하는데 체력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입맛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운동 열심히 해서 입맛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많이 먹고 있는 거지. 예. 정은하님 팟캐스트로 출퇴근하면서 듣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본방사수 합니다. 음악도 같이 들어서 더 좋네요. 앞으로 출첵하며 본방송으로 청취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출퇴근할 때 출근하기 전에 지식을 쫙 쌓고 가기 딱 좋고요. 퇴근할 때도 마무리하는 하루의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송이랍니다. 네. 본 방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한국 방문에 앞서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언급을 해서 관련 기업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드디어 그 선물의 정체가 공개됐죠.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에 이것을
총 26만여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일어나 기업들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뿐 아니라 AI 산업에서도 핵심 부품이죠. 퀴즈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와 4개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이자 AI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기 나갑니다. 1번 CPU, 2번 GPU, 3번 I love you.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분양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제 마이너스 피로 내놔도 팔리지 않거나 중도금 대출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또는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언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 중도금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되는지, 하자가 생겼다든지 입주가 지연된다든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해제 사유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실제 판결과 사례로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양권 얘기군요. 분양권이라는 게 사실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다뤄주실 부분은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파트 시장은 네. 그래도 실거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까지는 잘 안 가는 편이긴 한데요. 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한 21년, 22년경에 이제 계약 체결됐다가 지금 와서 이제 입주 시기가 맞이하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 진짜 냉랭해지면서 여러 조건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불리해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뭐 아파트도 뭐 마피라고 하죠. 마이너스 프리미엄 생겨가지고 분양가보다 더 가격 낮춰서 매물로 내놓은 건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길거리 걷다 보면 상가들도 빈 공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이유만으로 시세가 떨어졌네? 이 이유만으로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해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대신 우리 민법은 이제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해약권을 계약금 단계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그리고 혹은 뭐 배액 배상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일방적인 해제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피라서 힘들다라는 사정만으로 뭐 소송을 하더라도 대부분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행사 쪽에서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위약금 물고 해제하자 하는 식의 합의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어떠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 가능하다라는 그 사유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사 쪽에서 명백하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다른 문제가 돼서 이때는 뭐 계약서나 법령 판례로 뭐 해제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제가 그냥 계약금 포기할게요. 그냥 안 받아도 되니까 해지해 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민법 제 565조는 계약금 계약 해제 규정인데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 매도인은 배액 배상을 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도 마찬가지라서요. 네.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납부일이 되기 전까지라면 계약금 해제 조항에 따라서 수분양자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납부되고 나면 아예 다른 얘기가 돼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미 중도금을 납부한 행위 자체가 이행에 착수가 되었다라고 봐서요. 네. 일방적으로 계약금 자체를 포기하더라도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서로 협의해서 해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뭐 약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해야만 해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금을 냈다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뭐 계약을 해지할 사유를 만들었거나 뭐 그럴 때라도 해지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럴 땐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아예 해지가 이 중도금을 일부 냈을 때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속은 경우 말고요. 그냥 잘 설명을 받았는데 네.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들이 있을 수 단순 있어요. 변심? 네네. 단순 변심. 그러니까 아니면 내 재정 사정을 잘 못 살펴봐서 나는 이게 이 정도는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행사 쪽에서 설명해 준 거 말고 나 네. 스스로 알아봤을 때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더라. 이런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이제 해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놓치기가 쉬운 게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내고 네. 중도금도 제 돈으로 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2번 들어갔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분양계약은 통상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정도는 10%는 이제 자비로 내지만 네. 보통 중도금을 1차에서 뭐 4차, 6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서 내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무이자 대출이라 그래서 아하. 실제로 이자는 발생을 하지만 그게 시행사 쪽에서 대납을 해주는 형태라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안 내는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 주는 서류에 자서만 하면 그 중도금 대출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한테 안 들어오고 시행사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탁사 아하. 쪽 계좌로. 그러니까 나는 마치 돈을 안 낸 것처럼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헷갈려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더라도 중도금은 이미 들어간 거예요. 1차라도 네. 들어가면. 그래서 해당 대출금의 주체무자는 수분양자인 거고요.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일방적인 해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이럴 때는 해지가 가능하다 그런 말 있던데. 네네. 소장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많은 표준 분양계약서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연이 되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유형의 약정 해제 조항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작성하신 분양계약서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보통 한 3조쯤의 그 계약의 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연된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할게요라고 통지할 수가 있어요. 잘 봐야겠네요. 네, 근데 여기 또 보면 항상 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또 단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또 막 다투는 거죠. 3개월 1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바로 된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 충분한 기간 동안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그것도 시행사의 기책 사유로. 이런 경우에는 해제 통지를 하면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뭐 뉴스 보면 뭐 완전 새 아파트인데 아니면 완전 새 건물인데 뭐 입주하려고 보니까 누수가 발생한다더라. 아니면 벽지에 곰팡이가 있다더라. 아니면 벌써 금이가 있다더라. 그런 하자가 심각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계약 해제 가능할까요? 네, 이게 관건은 그 하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인데요. 오,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해야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통상의 하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한다든지 네. 아니면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금전적 손해배상 쪽으로 가기는 쉽지만 계약을 처음부터 해제하는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는 이 집에 산다 혹은 이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이제 계약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미리 자문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 네. 전문가 소견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 정도라면 해제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 들어가시는 게 좋고 이게 시행사나 뭐 감리 측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수 청구를 계속했는데도 아예 무시를 했다든지 아예 입주사가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해서 뭐 전체가 공실이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해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저희가 갈라진 벽 어떻게 메꿔드릴게요. 뭐 보수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군요. 내가 나 이런 곳에는 불쾌가지고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어요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관적 기준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심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최근 몇 년간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철근 누락 단지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계약 해제 요구가 많았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제가 좀 쉬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정상 중대한 하자나 안전성이 훼손됐다라고 의심될 경우에 해당이 될 걸로 보여서 실제로 뭐 무량판 철근 누락 20개 단지에서 계약 해제 신청이 215건이 접수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각 단지별로 좀 사안이 다를 수도 있고요. 철근이 어느 정도로 얼만큼 빠졌는가, 그게 전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단으로 해제 신청한다고 해서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실무 팁으로는 이 이유로 만약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정명령을 받았다든지 혹은 뭐 벌금형을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해제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전단지도 보고 뭐 모델하우스도 들어가 보고 다 봤는데 막상 완성된 현장을 보니까 분양 광고가 좀 과장이었던 것 같고 허위였어.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계약 상대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허위 과장된 내용이 뭐 아주 경미하다면 좀 어렵겠지만 네. 중대한 부분에 내가 이 정보가 아니었다면 이 계약 안 했을 거야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게 표시광고법 위반도 되고 민법상 사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역과 걸어서 3분 거리 혹은 뭐 지하철역과 바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음. 아, 그런 거 중요하죠. 네, 이 정도로 광고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뭐 사람이 막 마라토너가 뛰어가도 10분 정도 걸린다든지 아이고. 이런 경우는 해제 사유가 있었고요. 아니면 뭐 무슨 옆에 특정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던가 뭐 스포츠 관광 문화센터가 들어온다라는 식의 특정한 개발 호재가 예정됐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네. 그걸 믿고 분양받게 해놓고는 알고 보니까 그건 그냥 한 타진 수준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대법원 입장이 어떤 거냐면 광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짝 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 네. 하지만 거래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또 구체적으로 말한 경우에는 기망을 인정을 해서 계약 취소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던데 건축물 분양법, 건분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건축물 분양법 위반이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해졌다고요? 네, 이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판결인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건축물 분양법에 보면은 분양 사업자가 분양 사업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처벌, 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네.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엄청 왈가왈부도 있었고 하급심도 다 결론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중대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 아니다. 그냥 경미해도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해제할 수 있다. 다툼이 있었는데 지난 7월 3일 대법원이 이러한 논란을 아예 정리해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는 건분법에서 정한 이 분양계약 해제 사유는 약정 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뭐 목적 달성 가능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걸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사업자가 건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금형, 뭐 과태료 이런 걸 받았다면 수분양자는 그 사실만 들어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 판결 내용으로 실제로 이제 그 7월 이후에 수분양자들이 승소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건물 짓다 보면 또 현장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설계가 약간씩 변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설계 변경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걸로도 계약 해제 될까요? 네, 이게 법 규정에 또 있는데요. 네. 건분법 제7조에 보면 사용 승인 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전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요. 그 처분이 나오면 약정 해제 사유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판례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설계 변경 고지 위반으로 벌금형이 문제돼서 해제 반환을 지금 다투고 있는 사건들도 많고 그로 인해서 또 승소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설계 변경의 정도가 너무 경미한다면은 이게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시정명령 같은 게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는 사안을 다 뜯어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분양 사업할 때 시행사가 중간에 이제 공사비 빼돌리거나 부도나는 상황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낸 돈을 이제 제3자가 관리를 하죠. 그걸 이제 신탁사, 이걸 금융기관이 주로 하는데 만약 계약이 깨졌을 때 이 돈을 신탁사가 다 돌려주나요? 그 분양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값을 이렇게 해서 매수인 매도인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수분양자 위에 이제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돈이 신탁사로 들어가거든요. 계약금부터. 그런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신탁사로부터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그 각 계약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라고 한정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신탁사는 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사는 금고 관리자지 금고 속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책임져 주지는 않나 보군요. 그렇죠. 이게 다 다릅니다. 또 책임 준공인 경우에 또 다르고 뭐 다 사안별로 달라서 좀 그 계약서와 전체적인 서류들을 검토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주 전에 이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좀 팔 수 있는 분양권 전매 가능 약속을 믿고 샀는데 만약에 근데 알고 보니 이 전매가 불가능한 물건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됩니까?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전매 자체가 막혀 있는데 속여서 그냥 가능하다라고 속인 거예요. 네. 건분법이나 지자체 조례나 고시 등으로 일정 기간 뭐 2년 안에는 팔 수 없다 이런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매 가능하다라고 속여서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계약했다라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은 계약 취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 증거가 부족하다면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시행사 보통 분양을 하면 분양사가 직접 분양을 안 하고 네. 분양 대행사라는 곳에 또 맡겨서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어쨌든 계약을 이끌어내야지만 어떤 이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조금 허위하거나 과장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말씀드린 뭐 전매 제한 규제 자체를 속이는 경우보다는 이거 계약금 1,000만 원만 내면은 투자 가능하고요. 투자만 하시면 나중에 직접 입주 안 하고 그냥 바로 전매해서 피 받고 털고 나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해서 소액 투자하는 식으로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 계약서 서류에는 사실은 뭐 전매 약속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문구에 자필로 서명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수분양자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증거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분양계획 해제 원하시는 청취자분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상황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계약금만 납부하신 상태라면 일단 멈추세요. 중도금을 안 내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네. 중도금 전에 이 계약을 포기할지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중도금 들어간 이후라면 말씀드렸던 약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사유 있는지 판단해서 시행사 측과 먼저 협의 시도해보고 안 되면 소송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2번 GPU였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 전성경님 그리고 7877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면서 운전 중에 마트 갈 때 다 열심히 듣고 계신데요. 0586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